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영양교사 특강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험 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공부했던 여러 가지 그 문항들에 대한 지식들을 잘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 A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A의 1번. 자, 1번은 비타민 C에 대한 간단한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대부분의 포유류는 간에서 포도당으로부터 비타민 C의 생합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은 포도당으로부터 비타민 C 생합성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체내에 어떤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따라서 비타민 C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데 이 비타민 C가 몸에서 하는 일은 세포 내 대사 과정 중에 생성이 되는 산소 자유기를 제거하고 비타민 E를 절약하는 작용에도 관여한다라는 것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슨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합성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그 문항이 무엇일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산화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것을 뭐 답만 얘기하기보다는 관련된 대사를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효소가 부족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답안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글루노락톤 옥시다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문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글루노락톤이라고 쓰셔도 되고 글루노락톤 산화효소라고 해도 됩니다. 글루로락톤 옥시다제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 여기에 아스코르브산이 딱 되는 단계에 필요한 효소가 없는 거죠,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걸 만들 수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글루노락톤이라고 쓰시면 되고 옥시다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라디칼과 관련된 거예요. 산소 자유기를 제거한다라는 멘트가 있었죠. 그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했던 것처럼 비타민 C가 직접적으로 유리라디칼을 제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A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산소 자유기를 제거하는 거에 대한 답안이라고 하면 두 번째에 있었던 비타민 E를 환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를 환원하는 것은 이 유리라디칼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중된 세포막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라디칼이 공격하기 전에 비타민 E가 스스로 산화되면서 얘를 환원시키고, 산화된 비타민 E는 특징이 뭐냐? 얘가 라디칼이 되더라도 나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비타민 E가 환원이 되면서 항산화제로서 쓰이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누가? 비타민 C가 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C는 직접적으로 비타민 C 자체가 자유 라디칼을 없애기도 하지만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비타민 E를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항산화제라고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영양교육의 문제죠. 영양교육은 매체의 선정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체의 선정 기준은 6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로 된 걸 먼저 정리를 해보면 영양교육의 목적, 내용 및 난이도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해라. 그리고 정보가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이런 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문제에서 보면은 특성에 맞게 대상자의 이해도가 높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고, 또 하나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적합성과 신뢰성을 그대로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양교육의 목적 및 난이도가 대상자의 특성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적합성, 그리고 영양 정보가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신뢰성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웠거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은 비타민 B6의 영양 상태, 영양 판정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B6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혈장과 적혈구, 소변 등에서 B6의 어떤 영양 지표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거다. 그리고 트립토판 부하, 메티오닌 부하 검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측정이 있다. 위에 거는 직접적인 거, 여긴 간접적인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문제가 제시됐는지 한번 보시면 기억, 니은. 기억이 뭐냐? 혈장과 혈구에서 비타민 B6의 영양 지표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게 되는 측정하는 지표가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PLP예요. 이것의 풀네임은 피리독살 5포스페이트인데 PLP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약자 옆에다가 풀네임을 같이 써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혈장과 적혈구 중에서 적혈구에 있어서 측정할 때 장점은 뭐냐 했을 적에는 적혈구에서는 최근에 B6를 먹었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 사람이 비타민 6의 영양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반영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PLP와 장기적인 영양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B6가 부족할 때 하는 간접적인 방법 중에 트립토판 부하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트립토판 부하 검사를 했을 때 소변으로 배설된 어떤 생성물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생성물이 왜 생성되느냐 원리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봤던 그림이긴 하죠. 그래서 트립토판이 이걸 거쳐서 이게 없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성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비타민 B6가 부족해지면 이 단계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대사산물인 크산투렌산이라는 걸 만들어지고 얘는 소변으로 배출이 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이 물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부족하면 이 효소에 이렇게 땡땡해서 PLP라고 쓴 거는 이 효소가 PLP에 의존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존적이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얘가 활동을 못한다. 못하니까 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한번 보시면요. 정리한 것을 일단 크산투렌산 혹은 잔투렌산이라고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니코틴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런 효소가 필요하다. 이 효소 이름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 쓰면 너무 좋지만 기억이 안 나면 과정에서 존재하는 효소가 PLP에 의존적인데 라는 의미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PLP에 의존적인 효소가 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을 꼭 써주시고 그런데 이 효소는 B6가 결핍이 되면 의존적이기 때문에 얘가 활동을 못한다. 활동을 못한다는 말이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효소의 활성도가 저하되어 중간 대사물인 크산투렌산 혹은 잔투렌산이 배설이 된다라고 하는 아까 그림을 잘 정리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효소가 PLP에 의존적이다 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설명이 제대로 되고 만들어지는 물질은 저 답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랑 PLP에 의존적인 효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건 영양교육 문제죠. 그죠? 교육은 활동 계획서인데 그 활동 계획서에 보면 교육의 대상, 교육의 주제, 방법, 내용이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 대상은 누구냐? 패스트푸드 섭취기 줄이기를 2달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꿔 먹기를 하기 하는 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게 주제예요. 그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대면 조리 교육을 하고 밀키트 제공하고 조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교육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을 영양 교육에서 관련된 부분으로 답하라라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단계 아까 봤다시피 2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2달 전부터 그러니까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은 항상 숫자로 달과 기간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2달 전부터라는 말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고려 전 단계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안에 할 생각이 없음, 6개월 안에 행동할 생각이 있음, 한 달 안에 행동할 의지가 있고 이미 시작하고 있음, 행동 단계는 시작한 지 6개월 이내, 우리 문제는 2개월.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는 요걸 지나가고 계속 실천하고 유지하기 위한 단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답은 행동 단계입니다. 그럼 행동 단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조금 잘 정리를 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단계이고 이 과정에서는 행동 변화를 실천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이라는 말을 쓰셔야 되고 혹은 2개월, 괄호해서 6개월 미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6개월 미만이라는 것이 기준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개월 미만인 상태로 행동을 바꾸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2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기준 자체가 1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므로 6개월 미만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2개월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여기서는 고에너지 저단백 식사를 저에너지 고단백으로 바꿔 먹기예요. 바꿔 먹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전략을 쓰시오. 그 전략은 10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보면 이런 단계가 있어요. 고려 전, 고려, 그 다음에 준비, 행동, 유지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주로 사용하는 단계별 전략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답을 우리가 행동 단계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동 단계가 이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력, 대체 조절, 보상, 관리 이 4개인데 바꿔먹기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뭐 답이 눈에 확 들어오겠지만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바꿔먹기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행동 수정 전략에 들어가는 거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과정. 그러니까 이건 대체 조절이에요. 그리고 자극 조절을 한다면 좋은 자극은 활용하고 어떤 상황은 피하자. 보상은 여러 가지 보상을 실시하면서 강화를 하겠다. 그 보상 관리는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강화 관리라고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 관리,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행동을 계속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바꿔먹기이기 때문에 대체 조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조절. 그래서 답은 대체 조절이고 이제 답을 쓴다면 니은은 대체 조절이다. 한 번 더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리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라는 것은 방범, 시범, 교수법이에요.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정의 그대로죠. 방범, 시범, 교수법을 정의하시오 하면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 것만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아까 했던 그 표와 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건강 사이트에서 Q&A의 일부죠. 그래서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 물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철이 풍부한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을 하죠. 근육량, 혈액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특히 12세에서 13세 여학생이 남자보다 철을 더 먹습니다. 라고 했고, 이제 이게 문제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조금 더 큰 고학년의 2학년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나 식사량이 줄어서 빈혈이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그러니까 빈혈 예방에는 철을 섭취해야 하는데 철에는 햄철과 비햄철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에는 이 두 종류가 있지만 식물성에는 흡수율이 낮은 비햄철만 있습니다. 비햄철이 잘 흡수되려면 구리와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을 같이 먹게 되면 이 흡수와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구리에 대한 걸 물었어요. 그렇다면 구리는 우리 몸에 어떤 구성 요소가 되어서 철의 이용을 도와줄까라는 걸로 이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냐면 12에서 12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철을 더 먹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여학생들은 초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월경혈로 손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월경혈 손실량을 감안하여서 동일 연령의 남학생보다 그 필요량이 많고 권장 섭취량은 16mg per day이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초경이 시작되는 연령이다. 그러므로 월경혈의 손실량을 감안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많다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구리가 철의 이용을 돕는데 몸속에 있는 어떤 물질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 도와주는지를 묻는 문항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이 문제 그대로. 그래서 셀룰로플라즈민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셀룰로플라즈민은 혈액 중에서 철을 산화합니다.
산화시킨다는 것은 이가로 흡수가 완료된 것을 3가로 다시 산화시키는데 왜 그러냐? 3가가 돼야만 트랜스페린과의 결합이 촉진되고 혈중 철의 이용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혈중에서 철을 산화시킨다. 산화시킨다는 말을 써도 되고 철을 2가에서 3가로 전환시킨다. 뭐 바꾼다. 이렇게 그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트랜스페린과의 결합 촉진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페린과의 결합을 촉진함으로 혈중 철의 이용을 돕는다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합을 촉진함으로 철을 혈구 생성 장소인 골수까지의 이동을 돕는다라고 해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구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한 부분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여기서는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의 생리 기능 조절에 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슘은 무기질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서 골격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데 칼슘은 섭취를 적절하게 안 하거나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과량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골 밀도에 영향을 끼쳐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을 부적절한 섭취, 흡수 불량, 또 과량의 손실이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연령대가 특별히 있는데 물론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노인기와 폐경기 여성에게서 훨씬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폐경기가 하이라이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항으로 나올 거고 또 하나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의 농도는 정상적인 골격 대사와 골 질량 유지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혈액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이 있다. 잘 아실 거고요. 부갑상선은 이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낮을 때 작용하고 칼시토닌은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을 때 작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묻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갑상선 호르몬의 도움으로 비타민 D가 활성화가 됐는데 활성화된 비타민 D는 혈중에서 어떻게 칼슘의 향상성을 유지시키느냐라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없겠지만 이거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요약해서. 그래서 여기서 봤을 적에 폐경후에 왜 골다공증이 높은지에 대한 대사 기전에 대한 걸 물을 것이고 또 장소, 칼슘에 대한 칼슘의 항상성 유지에 관련된 비타민 D의 역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기억, 폐경후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를 설술하시오.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식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자주 봤던 이런 그림이 있으면 훨씬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낮아질 거다. 언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에스트로겐이 낮아질 거고 어떤 이유 때문에 골 손실이 증가할 것이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골 손실이 많아지게 되면 혈중으로 칼슘이 높아질 거다. 혈중 칼슘이 높아지면 앞에 지문에서 나왔듯이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의 농도가 낮을 때 분비가 되는데 높아졌기 때문에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할 수 있는 비타민 D를 활성해서 만들어진 칼시트리올이라는 물질이 줄어들게 되고 칼시트리올이 할 수 있는 일이 섭취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 이 흡수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골밀도가 또 낮아지게 된다라는 요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봤었던 부분인데 보세요.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면 파골세포가 부갑상선 호르몬에 민감해져서 에스트로겐이 그러면 많이 나올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부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뼈가 조금 덜 민감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민감하다는 것은 칼슘을 뼈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걸 좀 더디게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니까 부갑상선에 대해서 파골세포가 민감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양에도 골 흡수, 피로, 칼슘이 혈액으로 칼슘이 이동하는 그것을 우리가 골 흡수라고 하죠. 그 골 흡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꼭 그 다음 단계는 혈중으로 칼슘이 높아지니까 좋은가? 그건 아니죠. 거기에서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게 되니까 비타민 D가 활성화가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칼슘의 흡수가 감소되어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혈중 칼슘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다라는 것, 그것이 비타민 D 활성화를 억제하고 칼슘의 흡수가 감소가 되면서 발생한다. 이 단계가 다 들어가야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칼슘 흡수와 대사, 또 에스트로겐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쓸 수 있는 답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잘 쓸 수 있었어야 정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글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니은에 해당하는 체내 기관의 명칭을 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아까 봤었죠? 그것과 또 하나 디귿의 기전 중에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디귿이 뭐냐? 비타민 D가 혈중의 칼슘의 향상성을 어떻게 유지시키는지를 적으라는 겁니다. 두 개는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칼시디올이라는 물질을 어디에서? 신장에서 비타민 E를 활성화된 형태인 칼시트리올로 전환시킨다 그랬어요. 묻는 게 이 문장이었었죠. 그죠? 활성화시키는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신장.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시디올이라고 하는 물질은 25번에만 수산기가 붙어 있는 것이고, 활성화된 것은 1번과 25번 두 군데 다 수산기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활성화된 비타민 D라고 합니다. 장소는 신장이에요. 어렵지 않죠? 신장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칼시트리올, 1번과 25번의 외치기가 있는 이 칼시트리올은 이런 대사를 거치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중 칼슘의 농도를 조절을 하더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하는 장소는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장에 대한 거. 두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뼈든지 신장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같이 쓰시면 되는데, 뼈에서는 파고를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도와준다. 그래서 뼈의 칼슘 침착의 속도를 조절하게 해준다. 신장은 세포관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이거는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 여기서는 소장에서는 칼슘의 흡수 촉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중에서 소장은 반드시 쓰셔야 되고 뼈와 신장 중에 하나를 정리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장 답이고요. 디귿에서 활성형 비타민 D가 하는 일, 소장에서 칼슘 합성을 증가하여 흡수를 촉진한다. 흡수 촉진, 소장에서의 흡수 촉진, 신장에서의 재흡수 촉진, 뼈에서는 탈석회화를 촉진. 이렇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단어를 쓰시고 결론은 같아요.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한다.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한다.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알코올 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주 시 간에서 일어나는 알코올 대사의 과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것이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세포질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이 되고, 여기에 하나 더 썼으면 좋은 게 뭐냐면 아세트산에 CoA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찾기가 쉬웠을 건데 그게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뭘까? 만들어진 게 케톤체도 만들고 TCA 회로에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물질을 만든다라는 기본적인 거고, 또 요 각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효소가 있는데 이 조효소에 대한 문항이 여기 나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밑줄 친 기억이 NAD예요. NAD의 생성 경로를 옥살로 아세트산과 피루보산을 포함하여서 각각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NAD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는데, 이 대사는 요 밑에 거는 젖산 대사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보시면 되고, 피루보산으로부터 이렇게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PEP예요. 피루보산이 옥살로 아세트산을 거쳐서 PEP가 되는 과정은 이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건가 하면 당신생으로 넘어가는 대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루보산과 옥살로 아세트산과 말산과 PEP 네 가지 중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NAD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NAD가 나오는 건 이 부분이니까 여기만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루부산이 옥살로아세트산이 되고 PEP가 되는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는 것이 우리가 혐기적인 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해당 과정이라고. 이 과정에서 보면 NAD가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요 단계에서 NAD가 만들어져요. 또 하나 여기서는 NAD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될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는 과정이 촉진이 되면서 NAD가 만들어지고 옥살로아세트산이 말산이 되면서 NAD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NAD가 어디에 쓰이느냐? 문항에 있듯이 알코올 대사에서 필요로 하는 조효소로 얘네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만들어진 NAD를 공급하기 위해서 피루부산은 젖산이 될 것이고 옥살로아세트산은 말산이 되려고 하는 대사가 촉진이 될 거다라는 거를 묻는 문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예요. 아까 이걸 확대했으니까. 답으로 써본다면은 알코올 산화에 필요한 NAD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피루부산은 젖산으로, 옥살로아세트산은 말산으로 전환되게 된다. 전환시켜야 NAD가 많이 합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니은과 디귿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코에이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훨씬 쉬운데 이제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죠. 요것과 관련된 다른 지표를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봤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우리 문항에서는 여기에 박스가 있는데 그걸 거쳐서 그게 뭘까? 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아세트산이 되고 거기에 코에이가 들어가면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거죠. 요게 이번 문제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이 들어가고 또 그것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산을 만들고 지방산이 모아지면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과정으로 간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세틸코에이와 중성지방으로 나누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세틸코에이하고 중성지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 4회 모의고사 3회와 4회에서 우리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 문항이. 그래서 모의고사 4회와 4회 전공 A 4번을 보면 이 표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형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